1981년 겨울, 하늘은 하루 종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서울 변두리의 좁은 골목마다 연탄가루가 바람을 타고 흩날렸다. 길가 전봇대에는 새마을 운동 포스터가 발에서 붙어 있었고, 흑백 TV를 통해 흘러나오는 뉴스에서는 경제 성장률과 수출 200억 달러 달성 같은 단어가 반복됐다. 하지만 그 화려한 숫자는 이 골목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워주지 않았다. 형은 초등학교 고학년, 동생은 이제 막 글자를 제대로 쓰기 시작했다. 두 아이는 학교를 마치면 엄마와 함께 병원으로 갔다. 병원은 오래된 시멘트 건물로 복도 끝 창문 틈새로 찬 바람이 스며들었다. 아빠는 폐암을 앓고 있었다. 한때 건설 현장에서 부지런히 일하던 사람이었지만 무리한 노동과 영양 부족은 몸을 갉아먹었다. 병실에는 전기장판 하나가 놓여 있었지만 그것조차 오래된 것이라 한쪽은 뜨겁고 다른 쪽은 차가웠다. 아빠, 물 드실래요? 형이 작은 양은 컵을 들고 물었다. 아빠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웃었다. 아니야, 그냥 너희 목소리 듣는 게 좋다. 엄마는 전기포트에 미음을 데우며 가끔 창밖을 바라봤다. 창 너머로는 희뿌연 눈발이 흩날리고 버스 정류장에서는 안내양이 호루라기를 불며 사람들을 재촉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빠가 유난히 오래 두 아이의 손을 잡았다. 마치 손끝에 무언가를 새기려는 듯이. 연말이 다가오던 12월 말, 병실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간호사는 연신 체온과 혈압을 확인했고, 엄마는 아빠의 입술을 젖은 수건으로 적셔주었다. 형은 아빠의 숨소리가 눈에 띄게 가빠진 걸 느꼈다. 아빠 동생이 작게 불렀지만 목소리가 떨려 금세 뚝 끊겼다. 새해를 몇 시간 앞둔 밤, 창밖에는 한방눈이 소리 없이 쌓이고 있었다. 멀리 교회 종소리가 울렸다. 그 종소리가 6번 울릴 즈음 아빠는 아주 조용히 숨을 멈췄다. 아무런 몸부림도 없이 마치 깊이 잠든 사람처럼. 엄마는 울지 않았다. 대신 아빠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형은 그 모습을 보며 울음보다 더 무거운 감정을 처음 배웠다. 작은 장례식장은 형광등 불빛이 희미했고 겨울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제 애들은 어떻게 하냐? 아직 젊으니까 재혼해야지. 그런 말들이 속삭이듯 오갔다. 형은 그 말들이 다 들렸다. 엄마는 단정하게 상복을 입고 아빠 영정 앞에 서서 묵묵히 절만했다. 눈물은 보이지 않았지만 얼굴빛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밤이 깊자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다. 남은 건 향냄새와 차가운 공기뿐. 형과 동생은 나란히 앉아 영정을 바라봤다. 사진 속 아빠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지금 이 공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날, 방 안엔 아빠의 안경, 라디오, 일기장이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아빠는 없었다. 엄마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오래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나 혼자네. 형이 물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너희가 있잖아. 아빠가 떠난 지 한 달 후 친척들이 찾아왔다. 애들 생각해서라도 혼자 살지 말고 누군가 의지해야지. 엄마는 단호히 말했다. 난 이 아이들이 전부예요. 다시 집 나갈 일 없어요. 형과 동생은 문틈으로 그 대화를 들었다. 그 순간 형은 깨달았다. 엄마는 단순히 강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었다. 아빠가 떠난 뒤 집안의 공기는 늘 바빴다. 엄마는 새벽 5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나갔다. 새벽 장터에서 콩나물, 시래기, 멸치를 떼어와 골목 어귀에서 팔았다. 손가락은 늘 시려서 갈라졌고 겨울이면 갈라진 틈이 벌겋게 부어올랐다. 형은 방과 후 신문을 돌았다. 어깨에 맨 가방 속에는 아침마다 묶어둔 신문 뭉치가 무거웠다.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신문 묶음이 풀려 버스 바퀴 밑으로 날아가기도 했다. 그럴 때면 형은 어금니를 물고 다시 주워 묶었다. 동생은 집에서 엄마 심부름을 했다. 물을 길어오고 연탄재를 퍼냈다. 연탄재를 버리러 갈 때마다 골목 어귀의 아이들이 놀리기도 했다. 야, 너네 집 진짜 가난하냐? 그 말에 동생은 대꾸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불이 붙었다.
밤이 되면 셋은 작은 방에 모여 앉았다. 엄마는 자식들 앞에서 힘들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우리 셋이 있으면 겨울은 따뜻해. 그 말이 그의 겨울, 셋이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난로였다. 시간이 흘러 형은 중학교에 진학했다. 등록금을 마련하려면 더 많은 신문을 돌고 주말엔 마트짐 나르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나 책을 놓지 않았다. 도서관은 춥고 난방도 안 됐지만 형은 거기서 세상을 배웠다. 동생은 손재주가 좋았다. 중학교를 마치자마자 동네 정비소에 취직했다. 처음엔 걸레질과 바닥 청소만 했지만 엔진을 열어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기계의 구조가 머릿속에 그려졌다. 정비소 사장은 혀를 찼다. 이놈 기계랑 대화하는구만. 엄마는 두 아들을 보며 말했다. 하나는 머리로 하나는 손으로. 둘 다 길을 찾으면 돼. 형은 고등학교에 다니며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 새벽에 신문을 돌고 오후엔 과외를 했다. 졸린 눈으로 교과서를 펼쳐놓고도 포기하지 않았다. 동생은 정비소에서 점점 기술자로 자리 잡았다. 기름 냄새가 스민 작업복, 쇠 부딪히는 망치 소리, 엔진의 굉음이 하루를 채웠다. 손톱 밑엔 항상 기름때가 끼었지만 그 손은 점점 더 숙련돼 갔다. 엄마는 가끔 밤에 두 아들의 손을 번갈아 잡았다. 한 손은 펜 굳은 살, 다른 한 손은 스패너 굳은 살이 잡히는 손. 그 온기에 엄마는 숨을 고르고 다시 다음 날을 준비했다. 1989년 형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합격했다. 장학금과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법학을 공부했다. 동생은 군대를 다녀온 뒤 대출과 모은 돈을 보태 작은 정비소를 열었다. 철제 셔터를 올리는 첫날, 엄마가 손수 김밥과 떡을 싸왔다. 형은 책상 위에서, 동생은 리프트 아래에서 각자의 길을 달렸다. 저녁에 셋이 모이면 여전히 된장국이 식탁 중앙에 있었다. 몇 년 뒤 형은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공중전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됐어.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엄마가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동생의 정비소는 동네에서 소문이 났다. 그의 손을 거친 차는 다시 고장이 잘 나지 않았다. 단골이 늘고 입소문은 멀리까지 퍼졌다. 1995년 봄,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 오래된 피로와 무리로 간이 약해졌다. 형과 동생은 번갈아 병실을 지켰다. 형은 엄마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이제 일 안 해도 돼. 우리 둘이 벌어서도 남아. 동생이 웃으며 덧붙였다. 엄마 차는 내가 평생 공짜로 고쳐줄게. 엄마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다. 눈과 주름 속에 젊은 시절보다 더 깊은 빛이 번졌다. 너희가 나한테 준 봄이야. 그해 봄, 병원 창가에서 벚꽃이 흩날렸다. 엄마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10년 전 혹독한 겨울 속에서 버티자고 약속하던 그때와 닮아 있었다. 그 봄 이후 셋은 다시 함께 살았다. 연탄가루 냄새 대신 미역국과 기름 냄새가 집안에 퍼졌다. 엄마는 가끔 이렇게 말했다. 겨울이 길어도 봄은 꼭 온다. 그리고 세 사람은 정말 그렇게 살았다.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